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우스 리더십 학교 리더십 강의 제임스 맥그레거 번스맥 리더십 강의라는 책을 통하여서 저희들 계속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또 그 하부에 있는 정치 리더십, 지적 리더십, 또 집단적 리더십, 이런 다양한 리더십의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리더십의 원인과 또한 실제 정치 여러 국가들의 활동들 가운데 나타난 그러한 모습들을 살핌으로써 또한 우리 각자가 또 리더십을 함양시키고 또 리더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또한 폭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리더십 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거래적 리더십이란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변혁적 리더십과는 달리 거래적 리더십은 말 그대로 어떤 것을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어떤 것을 받는 바로 그러한 리더십의 형태인데, 현대 리더십의 그러한 형태 중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매스미디어와 SNS와 같은 그러한 대중매체들이 발달하고 또한 여론이 정치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세대가 되면 될수록 바로 리더십은 추종자들에 대하여서 어떤 약속이나 아니면은 어떤 혜택이나 복지 등을 제공을 하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추종자들은 리더십에 대해서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지지를 보냄으로써 하나의 거래적인 관계 가운데 이 정치 리더십 형성되어 가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경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배경과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그 책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여론의 형성과 또 투표를 통한 여론 리더십, 여론 리더에 관한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과연 리더가 미치는 그러한 영향의 범위와 정도는 얼마나 될까요? 대중의 여론이 유동적이고 또한 변하기 쉬운 개발도상국에서 엔크루마나 마린과 같은 그러한 리더들은 자신들의 태도를 움직여 어떤 질서를 잡고자 하는 방법에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지 모른다는 그런 교수님께서 그러한 내용들을 리더십을 시작하면서 또한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 더 성숙되고 안정된 정치 환경에서는 리더들이 좀 더 자유로운 상황에서 활동할 수가 있는데, 안정된 정당과 의회 정치와 같은 오랜 상호 거래적 정치에 대해서 최소한의 우호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길이 기존 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급진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고 안전한 방법이겠죠. 대중적 지지를 통해 당을 재정비하는 것보다 그것을 해체하려는 시도가 더욱 위험한데, 후자의 방법이 꺼려지는 이유는 평당원과 하부 리더들이 기존의 정치적 태도와 질서에 고착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지를 새롭게 끌어내는 것은 리더의 몫이며 용기 있고 재능 있는 리더만이 그것을 해낼 수가 있는데, 역사의 중요한 접점에서 어느 정도의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극적인 변화를 위한 지적 혹은 제도적 여건이 미비되었을지도 모른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1930년대 프랑스는 다당 체계 아래에서 조그만 자극에도 붕괴되는 의회 연합과 함께
무기력한 현상 유지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델과 같은 그러한 리더들은 중앙집권적인 리더십을 통해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각 정당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표명하게 함으로써 양당 체제로 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중반 프랑스에서 블룸과 동료들은 급진적인 인민전선, 그리고 사회당, 그리고 공산당을 만들어 이러한 변화와 방향에 일조를 했지만 독일의 견제가 증가하고 스페인의 내전과 경제위기, 그리고 다른 발전에 대한 여러 압력들로 인하여서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이니셔티브들은 붕괴되고 말았다라고 하십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드골은 프랑스 인민연합을 세웠다가 해체를 하였고, 나중에는 그는 행정부 권력을 지배하는 새로운 헌법 체계를 유행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후 이러한 변화를 다당 체제로부터 행정부의 최고 통치자의 자리를 두고 양극화된 경쟁을 벌이는 양당 체제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지 회의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국 정당의 대표들은 지난 세기 동안 지지 여론을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보수당의 지도층의 경우가 특히 그랬고, 산업화 영향이 최고조에 달하였고, 또한 도시화와 위성 도시화가 진행되는 동안 토리당은 중간계층과 노동자층의 참정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그들의 정치 참여를 수용하였다라고 해서 영국에서 점차 이 중간계층과 노동자의 그러한 계급들에 대한 정치적 참여와 투표권, 참정권 이런 것의 발전이 있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정권의 입법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소속된 거대 선거구를 꾸준히 관리해왔고, 광범위한 국내외 정세 변화와 맞물린 시류를 따라 토리당은 영구를 거듭한 결과 노동자 계층 유권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또한 사회주의자와 노동당원들은 많은 노동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투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에 있었던 어떤 사회주의자 노동당원들은 이 노동자들이 노동자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투표할 것이다. 그 투표를 통해서 자신들의 사회주의자나 노동당원, 그 부류들의 어떤 정치적 권력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그 당시 영국 사회의 어떤 경제적 침체나 또한 여러 공황적인 그러한 상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쪽으로 이 노동자들이 투표했다. 즉 자신들의 계층의 이익을 위해 투표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국가를 보고 투표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적이고 또한 전 국가를 생각하는 총체적인 그러한 관점을 이 영국의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상당히 놀랐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정치인들과 또 정치를 하는, 그리고 투표권에 영향을 받는 그러한 분들에게 있어서 이 대중들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 대중들이 우매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우리가 이 대중들을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이 대중, 이 시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지혜롭고 또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올바른 길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생각들을 일단 마음가짐 가운데 가지고
대중들에 대해서 나아가며 그들에게 대해 어떤 연설도 하고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대중들의, 이 시민들의 어떤 그런 의식과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하나의 그런 중요한 과정이고 그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868년 보통 선거가 끝난 후에 공장 지역에서의 반전을 목격한 엥겔스는 마르크스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내었는데, 또 다시 프롤레타리아가 스스로를 철저히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계층들이 노동당을 지원하지 않고 이 토리당을 지원했다라는 것이죠. 노동자들이 탈당이 군주 통치나 귀족 정치에 여전히 호감을 가진 경의를 표하는 투표를 의미한다고 추론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투표를 분석해보면 노동자들은 보수당이 효과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토리당에 투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동자 계층이라고 해도 아니면 어떤 노동운동 권역이라고 할지라도 그쪽이 다 진보의 쪽에 속해 있다라고 우리가 섣불리 전제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노동계층 그리고 어떤 이 노동운동과 관련된 그러한 그룹들에 있어서도 분명히 어떤 보수적인 그러한 어떤 입장에서 정책을 실현하고 경제적 지원을 이루고 또한 국가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 그러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유당의 리더십은, 그러니까 영국의 자유당의 리더십은 또한 정치적 여론과 당 지지도의 재조정을 위한 역량을 보여주었는데, 당 내부에 더욱 강한 선거구 조직을 만들고자 한 버밍엄 간 코커스와 체인벌린의 노력이 단연 돋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당과 자유당의 재결합은 본질적으로 당에 대한 호소와 조직화에 있어서 적절한 변화와 최소한의 양보를 통해 대중적 지지를 극대화하려는 빈틈없는 노력의 일환에 지나지 않았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하나의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빈틈이라도 주지 않고 어디에 어떤 대중들의 의사가 빠뜨려진 그러한 빈틈이 있는가라는 것을 잘 찾아서 그것을 잘 이렇게 이슈화하고 그것을 보완해 나가려는 그러한 시도들, 이런 시도들이 결국은 모이고 모여서 결국은 그 당의 지지도를 이끌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어떤 민원이라던가 어떤 작은 요구의 목소리라도 무시하거나 그냥 간과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표심이라도 몇몇 사람의 표라도 그것을 한 사람의 표라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그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정말 노력을 한다면 바로 그러한 모습을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은 사실 주변의 여러 관계들로 얽혀진 그러한 관계인 한 사람이죠. 바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회에 굉장히 영향력 있게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간고 커스나 체인벌린 이러한 분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 자유당이나 또한 어떤 토리당의 연합 그리고 또한 강한 선거구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 자유당은 리더들이 취한 정책이 당의 지지도를 재조정하는 전략의 어떤 좋은 신뢰로서 그러한 정책을 취하였는데, 비록 노동당이 금세기 중반 무렵에 어떤 독립적인 노선으로 벗어나기는 했지만 노동당원들과 자유당원들은 실용적인 문제,
특히 전쟁 기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 서로 협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당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희망에서 새로운 어떤 협력 전략을 환영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서로가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항상 생각하고 서로를 적대시하거나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가운데 어떤 하나의 협력의 어떤 장을 협력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여지를 이렇게 남겨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들, 바로 이러한 협력 전략을 잘 세우면은 어떤 노동운동의 그러한 그룹 가운데서도 상당한 어떤 표를 보수 쪽에서는 얻어올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던 미몽에서 깨어나게 된 계기도 있었는데, 노동조합의 멤버십과 노동당의 과격성, 이란 것들도 있겠죠. 1차 대전을 통해 성장하게 되었으며 자유당의 지도층은 이러한 노동당과의 계속된 동맹 과정에서 이득이 있다고 판단을 했지만 다른 지지자들의 반대에 직면했고, 이러한 조건의 균형을 가져온 이 결정적인 요소는 이 노동당원들의 계급의식이 성장하고 이러한 조건의 균형을 가져올 요소로 그들의 요구와 목적, 그리고 기대, 그리고 노동자 계층의 이데올로기와 이해에 기반을 둔 독립적인 노동당의 가능성을 간파한 노동당의 핸더슨이라는 그러한 분과 같은 분이 당 지도부의 시각으로 당 지도부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 노동자 계층의 의식이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급 의식이 성장하고 이 노동자 계층의 어떤 필요나 어떤 요구사항들이 세분화되고 또 명확해짐에 따라서 이제는 하나의 독립된 그러한 당으로서, 분파로서 이렇게 성장하고 모습을 드러낼 그러한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동당이 자유당을 대체 영국에서 제2의 정당으로 혹은 제1의 정당으로 성장한 것은 노동당은 이런 전략을 옹호하는 데 기인하는 듯 해 보인다. 즉 어떤 노동계층의 이익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또한 어떤 독립적인 어떤 노동자 계층을 위한 당, 그런 것들이 점차 그 요구사항들이 커지고 현실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강대국에서 여론을 모으고 재편성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리더십의 역할이 미국보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나라는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이 미국인들은 리더십의 경쟁으로 인해 목적지향적이며 지속적인 행위를 위한 토대로서 기능할 수 있는 굳건하고 심도 있는 정치적인 독트린을 포용하는 것을 실패했다. 그러니까 왜 이 미국에서의 이 정치적 리더십이 혼란스러운가? 얼마 있으면 11월 3일이면 또 미국에 대선이 있죠. 누가 될지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정치적 리더십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미국에서 첫 번째로는 어떤 리더십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속 가능한 어떤 굳건하고 심도 깊은 정치적인 독트린, 굉장히 어떤 지속적이고 또한 확고한 어떤 정책, 어떤 독트린, 원칙, 이것을 포용하는 데 실패했다. 그 말은 리더십이 엄청 계속 경쟁이 심해짐으로 말미암아
계속 정책이나 어떤 원칙, 독트린 이런 것이 순간순간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어떤 정치에 대한 신뢰감, 일반 국민들의 신뢰감이 떨어지고 국민들 역시도 혼란스러워진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강력한 주정부의 세력은 주정부의 리더 손에 광범위한 정부의 권력을 쥐어준 연방주의 제도와 결합되면서 의결의 결집을 더디고 어렵게 만들었고 유권자들의 재조정을 불평등하고 부조화되게 만들었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두 번째로는 이 주정부 세력이 이 연방 제도하고 결합 이렇게 하면서 이 의견 결집이 어려워졌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 표현되고 실행되는 것을 막았다. 그리고 리더십을 좌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세기 초 미국은 대중을 기반으로 하는 양당 정치 제도의 성장과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입법권을 가진 리더와 지역 유지 중심의 초기 정당들은 중대한 국가 이슈의 등장과 엄청난 참정권의 확대를 통해 주나 지방당 조직의 굳게 기반한 전국적인 정당으로 변화했습니다. 또한 지방 유지의 약소 정당은 지방의 유지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축이 어떤 약소 정당들은 후보 지명대회나 정당의 전국대회와 같은 새로운 제도로 인해서 그 힘을 잃게 되었다. 이러한 거대 정당의 창당에 주요하게 공헌한 그러한 리더들은 누구냐면 제퍼슨과 이 잭슨을 들 수 있지만 지역 간 그리고 조직 간의 동맹관계를 만드는데 실력을 보인 휘그당의 크레이나 민주당의 반 브랩과 같은 인물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차 이렇게 미국에서 지방 주정부 어떤 차원의 군소 정당들은 다 없어지고 이제 거대한 어떤 전당대회나 이런 것들 통해서 어떤 대규모의 정당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양당 제도가 정착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제퍼슨이나 잭슨, 크레이나 반 브랩 이런 인물들이 거기 기여했다라는 것입니다. 1940년대까지 미국의 정당들은 유권자를 직접 대표를 하면서 조직력이나 경쟁력에서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양당은 관세, 은행제도,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 보조금 같이 여론을 각성시켰던 주요한 국가적 현안을 두고 서로 대립되는 의견으로 함께 서로 충돌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간 동안에 미국의 정치 발전은 나중에 개발 정치의 특징으로 간주될 수 있는 고전적인 경로를 따르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며 개인적인 이권과 이슈의 의미에 대해 우선적인 고려가 이루어진 후에 국가적 정당 차원에서 여론이 모아졌다. 그러니까 먼저 개인적인 어떤 욕구나 필요들, 그런 어떤 이권들이 이제 채워지고 그것이 국가적인 전체적인 현안으로 발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문제나 현안들이 국가에 제기될 때 재형성과 재편성은 기본적이고 조직적인 문제로서 번햄이라는 분에 따르면 재편성이라는 것은 헌법 제정 행위로 볼 수 있으며 폭발 직전의 긴급한 위기 상황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소간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슈, 지향적인 현상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도적 엘리트의 역할을 형성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문제나 현안들이 떠오르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어떤 기존의 정당 조직이나 어떤 세력의 모습들이 변화를 겪게 되는 그러한 것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하나의 어떤 헌법적 행위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일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어떤 국가 체제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헌법상으로 당연히 보장되고 헌법상으로 당연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행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대규모의 여론을 조성하고 또한 정돈하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전략은 그러한 일들을 정당을 통해 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이제 어떤 대규모 여론 조성에 있어서는 정당을 이용할 것인지 말 건지 이게 하나의 중요한 결정사항이었다는 것이고, 리더들은 잠재적 지지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호소를 할 수도 있고, 지지자들과 조직을 또한 만들 수도 있고, 또한 커다란 성공을 거둔 독립적 정치행위의 수많은 사례들을 인용할 수도 있는데, 주류 판매 반대 동맹은 미국인 음주 단속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 것까지 실행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음주 단속을 위해서 헌법까지 바꿀 정도로 이 집단이 얼마나 이렇게 파워풀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정당이 가진 매력에 저항할 수 없었다. 하지만은 이 여론을 형성하고 사람들의 어떤 지지를 얻어내는 것에 가장 우선시되는 방법은 이 정당을 통해서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해 있는 각자의 어떤 정당이 있을 텐데 그 정당에 대해서도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결국 이 정당이 여론으로 향하는, 그리고 여론의 의견들을 모아들이는 중요한 통로이고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항상 인식하면서 자신 어떤 리더십의 행위들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사실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정치인들 보면 각각의 색깔에 따라서 넥타이를 매시거나 안 그러면 위에 옷을 그렇게 입으시거나 하면서 계속 이렇게 자신이 어떤 정당이고 또한 어떠한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지를 대중과 여론 앞에서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대중행위, 여론행위, 지지를 아주 대규모로 모인 행위에 있어서는 정당을 통한 그러한 행위가 필수적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비평 및 토의를 살펴보면 이제 번스 교수님은 여론의 형성 과정과 이를 둘러싼 정당을 통한 전략을 상세하게 이제 다루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리더가 사람들의 지지를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현실을 살펴볼 때 정당이 여론 형성에 과연 중요한 수단이고 중요한 통로로 기능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함께 토의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의견인 것입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 이제 과연 이제 정당이 이 대중들의 어떤 의견,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바로 그러한 의견과 의사에 따라 여론을 제대로 형성해 나가는 어떤 여론 형성의, 여론 리더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하고 아직 어떤 선진국 수준에 이르기에는 좀 아직 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물론 이제 각 신문사들과 각 취재 기자들이 이제 이 정당을 통하여서 어떤 여론을 모으려고 많은 노력은 하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땐 약간 피상적인 그러한 면이 있고 아니면 인기몰이였던 그러한 면이 있고, 정말 이 대중들의 어떤 근본적 필요나 아니면은 그 어떤 국민들의 의지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하는,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내는, 그리고 그러한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어떤 정당의 기능, 그리고 정당과 여론의 어떤 그러한 정당과 언론의 그러한 협력,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그러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민주주의 어떤 역사 자체가 일단 짧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정당 정치에 관련된 어떤 갈등과 또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아니면 여론을 모으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정책을 실현하는 이러한 면들에 있어서 아직 좀 많이 배워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좀 더 우리 국민들이나 대중들의 의사에 합치되고 그것을 이제 발굴해내고 그 어떤 잠재적인 어떤 그러한 욕구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이 정당들이 상당히 이렇게 발로 많이 뛰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한 많은 어떤 조사들을 하고, 이런 하나의 어떤 정당 내에서의 활성화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적극적인 그런 계속적인 어떤 여론 활동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이게 보여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잘 없으니까 도리어 이제 사람들이 정당에게 가는 겁니다. 당사 앞에서 이제 여기 보면은 저 이제 여의도에 이제 가까운데 두 당사가 다 있고, 그런데 이제 당사 앞에 가서 이제 뭐 항의도 하고 이제 그렇게 뭐 자신의 요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좀 이 정당들이 좀 이렇게 대중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서 정말 그 광장으로, 공론장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좀 청취하는 그런 행위들을 정말 활발하게 하지 못한 어떤 그러한 것이 도리어 역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은가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좀 어떤 공론장 가운데 정당이 좀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공론장을 또 정당들이 함께 많이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당 간의 어떤 갈등이나 서로의 의견이 대립이나 아니면 서로의 어떤 토론을 접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국정감사나 아니면은 그런 국회 방송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이지, 사실 우리의 일반적인 현실이나 우리의 어떤 삶이나 우리 주변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선거 때라도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그런 어떤 각 정당별로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그런 모습만 있지, 정말 이 당사자가 와서 열띠게 막 토론하고 정말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국민들의 뜻인가 라는 것을 한번 겨루어보고 어떤 열띤 그런 어떤 토론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 토론 문화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좀 그런 이유들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다면 좀 더 이러한 공론장, 그리고 뭐 어떤 현안을 가지든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은 그 이슈를 가진 그러한 정당이 결국은 이기게 되거든요. 사람들에게 어떤 이슈를 발굴해내고 그것을 자신의 철학을 담아서 주장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잠재되어 있는 욕구나 그러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캐치해내고 그것을 이슈화해서 그것을 이제 주장해 나가고 거기에 자신의 철학을 담아서, 정당의 철학을 담아서 정책으로 펴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행위를 봤을 때 국민들이 호응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런 정당의 정당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로 어떤 잠재적인 국민들의 욕구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바로 어떤 활발한 토론과 비평과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러한 문화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옥신각신하면서 사실 이런 것도 부족했다, 이런 것이 없는 것 같다, 이런 것이 불편하다,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또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형성해 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좀 심도 깊게 또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몇 가지 하고 다음 챕터로 투표. 이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행위죠. 이 투표에 관련돼서 의견의 전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소위 여론이란 얼마나 모호하고 가변적이며 복합한가. 여론이란 전능하지만 불확정적이고 모든 사람이 경청하는 언어로 표현된 주권이며 넓은 바다의 파도처럼 무수한 말들이 떠돌기 때문에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이런 여론이 어떻게 표현될까라고 브라이스 경이라는 분이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브라이스 경은 미국이나 다른 서구 민주사회에서 여론을 나타내는 최고의 지표가 바로 선거 결과다. 이 여론을 나타내는 최고의 지표가 바로 이 선거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았으며 투표 및 여론조사의 기술과 방법의 새로운 등장은 대중의 태도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정확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브라이스는 선거 결과를 여론 표현으로 확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는 여론과 정부의 정치활동 사이에서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여론조사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선거는 여론의 전반적인 반영인과 동시에 정책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선거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정부와 그리고 또 정치 활동의 하나의 연결고리가 된다. 것이고, 두 번째는 선거는 여론의 전반적인 반영이다. 세 번째는 또한 선거는 또한 하나의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리더에게 선거란 재편성된 정치적 지지를 정부의 역할, 지위, 권력으로 전환시키는 기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이제 어떤 하나의 정치적 지지의 행위 자체가 재편성되는 것이죠. 선거를 통해 국민의 정치적 태도를 결집을 해야 하는데 여론은 다소 모호하고 가변적인 합의나 단절 또는 분열이라는 조건 속에서 만들어지는 현재적 또는 잠정적 태도의 하나의 결집체이고 더욱이 선거 제도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선거가 굉장히 중립적이란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버너스 교수님은 선거 제도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뭐 그런 이유에 대해서 뒤쪽으로 계속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면 여론을 완벽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정교한 선거제도를 채택한다고 할지라도 기계적인 과정으로 인해 결과가 왜곡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그것을 채택하거나 수집하거나 그것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어떤 기계적인 과정에서의 왜곡.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선거 절차를 확립하는 이론적 근거가 여론을 정부의 정책 수행으로 전환하는 데 깊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의 세세한 부분까지 반영하기 위한 수학적으로 인상적인 선거제도를 채택했던 바이마르 공화국도 공화국을 존립케 하는 집합적이고 통합적인 태도, 그러니까 비례적이고 다원적인 태도에 이제 반함으로써 그러한 집합적이고 통합적인 태도에 따라 행동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선거를 통해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그것을 추진하며 나간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하나의 통합적인 국민의 집단적인 의사라고 보여지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대선거구의 명부 제도와 명부에 오른 각 후보의 배치 순서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며 어떤 정치적 태도가
정부 내에서 직접 대표되느냐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정당이 후보를 지명하는 방식, 그리고 탄원의 규합이나 다른 장치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무소속 집단의 어떤 능력, 정치 자금을 규제하는 법령이라던가 선거구의 규모와 후보에 따른 형평성 문제, 선거에 의해 채워진 공직의 숫자와 다른 선거구들이 서로 겹치는 정도, 선거 당일의 어떤 투표 역학과 이 같은 요소가 후보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선거전을 준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선거에 작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냥 투표만 하고 개표만 하면 끝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또한 그것을 규제하는 여러 법령과 또한 형평성의 문제나 또한 또 선거구의 문제나 이런 다양한 것들이 다 작용하기 때문에 이 선거에 임하는 그러한 어떤 후보들은 단지 표를 많이 얻어야 되겠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거제도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와 인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아주 각 영역에 따라서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다 그것을 잘 살펴보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 분야에 예를 들면 언론이라던가 아니면은 사람들과의 어떤 통반장들과의 관계라던가 아니면 어떤 지금 현행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시 정책의 그러한 상황이라던가 하다못해 이제 어떤 도로에 어떤 신호등이라던가 중요하죠. 신호등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챙기고 또한 그런 것들을 이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각 영역의 리더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또 총체적인 그런 것들이 하나의 결국 선거와 연관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능한 정치 리더는 나왔네요. 모든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이 정치하는 사람은 이 유능한 정치네. 또 유능한 정치 리더. 유능한 정치 리더가 되어야 되겠죠. 이 유능한 정치 리더는 선거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운영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하며 그 선거 제도 자체를 선거 제도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선거 제도. 과연 선거 제도가 어떤가를 아주 상세히 연구하고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아니면은 자기가 못하면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을 자기 밑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 형태의 여론뿐만 아니라 특정한 선거 상황에 반응하는 여론의 상황에 대해서도 여론의 방식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특정 상황에 반응하는 이 여론에 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또한 계급 없는 사회라고 주장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의 여론은 계급 투표의 지속된 힘으로 작용하는데, 이제 노르웨이에서의 여론은 지리나 기후, 종교, 사회적 계급 및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 등이 서로 상호작용에 생성되며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니까 이 여론을 이해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투표를 많이 찍어줄 수 있는 그런 여론, 그게 아니라 이 여론과 관련되어서 다양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리적인 것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기후적인 것도 있고 또한 어떤 종교적인 것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회적 계급도 있고 어떤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도 있고 이런 것들, 이런 다채롭고 다양한 그런 것들이 여론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론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다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스웨덴에서는 소비자 중심주의, 모더니즘과 사회 계획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여론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여론은
종교적이며 전통적이며 근대적인 태도와 안보에 대한 집착이 합쳐져 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여론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주제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될 텐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 남북 간 관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여론의 하나의 측면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특히나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북한의 어떤 파병 문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그것이 뭐 여론의 이슈화 되거나 커지지 않더라도 이 여론의 전반 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굉장히 큰 하나의 이슈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잘 이 캐치해 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이 여론을 나타내지만 현재의 여론과 잠재적 여론을 구별하면 그 차이를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치면 무엇보다도 정당의 전략 그리고 여론, 선거에서의 리더십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은 표면적인 여론이 있고, 이거는 뉴스에 계속 뜨는 거, 그날 계속 뜨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밑에 있는 이 잠재적 여론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재적 여론. 근데 이 잠재적 여론을 잘 발굴해나가고 이걸 잘 캐치해 나가는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표로 이어진다.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잠재적 쪽에 깔려있는 그런 어떤 욕구와 반응에 따라서 이 표를 찍기 때문에 여기를 잘 이것을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표면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사항들, 표면 하나의 문제고, 이 빙산이 있으면 이 빙산이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빙산이 있으면은 어떤 지역구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기 위에 문제가 조금 있어요. 이게 뭐 어떤 다툼이라던가 어떤 상권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다양한 게 있어요. 근데 이 밑으로 내서 이 빙산이 밑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그 지역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라는 이걸 캐치해 나갈 수 있는 잠재적인 여론을 캐치해 나가면은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잘 캐치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또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번개처럼 선거는 갑자기 정치권 내부를 조명하고 오랫동안 세력을 다져온 이들에게 공허한 안식을 제공하는데, 추종자들의 지지를 호소해왔던 정치 리더는 바로 선거라는 시험대에 놓이게 되며, 당의 리더십은 아울러 선거일, 전투의 그날에 나타날지도 모르는 부동표를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발휘된다. 너무 표현이 아주 리얼하죠. 그러니까 선거 당일에 이 부동표, 움직이지 않는 표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선거의 중요한 관건이고, 이것을 잘 끌어내는 사람이 진정한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선거에서 리더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열띤 선거전은 폭넓은 범위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만드는데, 정치적 분열은 변화하는 욕구와 요구, 태도에서부터 진화했다는 가정하에서 리더들은 분열에 의해 구조화된 이슈의 갈등에 반응하며 그 갈등을 더 심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는 이 잠재적인 표를 끌어안기 위해서, 부동표를 끌어안기 위해서 이 갈등 상황에 어떻게 보면 몸을 던지는 그러한 약간은 위험스러운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슈를 끌어내고, 그리고 그 이슈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뭐 그러한 어떤 공약을 통하여서 바로 이 부동표들의 어떤 표를 이 선거 당일날에 끌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중요한 임무를 맡은 리더들은 다양한데, 이들을 이제 한번 분류해 보면은 첫 번째로는 선거 당일의 투표를 유도하는 강력하고도 비조직적인 의견을 소유한 리더.
이 리더가 선거 전날에 이 빛을 발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굉장히 비조직적인 의견, 그러니까 기존의 조직이 추구했던 그런 의견과는 좀 더 특색이 있는 다른 하나의 비조직적인 의견을 가지고 선거에서 막판 스퍼트를 이루는 그러한 리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들의 이해와 의견에 관련된 명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단체의 리더. 두 번째는 이 명분을 가지고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리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당위성을 주장하는 그런 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약간 단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근소한 차이나 세력 균형 전략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야당이나 여당 내 파벌을 이도.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은 이제 세력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세력 균형. 항상 이 균형을 중요시해가지고 똑같은 하나의 당에 있어서 하나의 파벌을 형성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이 균형이라는 것이 국가의 정당과 정당 간에도 이렇게 균형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한 정당 내에 있어서도 이러한 파벌들이 통해서 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 균형을 이루면서 거기서 권력을 얻는 그런 리더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지명된 후보를 위한 일반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여당 리더. 그러니까 여당의 이 사람은 이제 여당의 기존 여당의 리더인데, 이 리더는 이제 대중적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수라던가,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슨 군수 투표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투표가 있을 때 항상 찾아가잖아요. 거기 위치에 가가지고 이제 얼굴 보이고 거기서 지지를 호소하고 이런 스타일의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선거의 과반수를 획득하기 위해 경주하는 후보자 리더. 특징은 후보자 리더가 있다는 것입니다. 후보자 리더는 이제 자신이 이게 선거에서 과반수를 얻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면서 계속 이게 표를 얻어나가는 그러한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경주하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막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사람들 호소를 하고, 그러면 점차 자기 표심을 넓혀가는 거예요. 계속 이런 스타일이 있다. 이러한 리더십은 선거 영역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지각, 목표, 이해관계를 다 수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중의 관심은 해마다 벌어지는 여당, 야당 사이의 선거전에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정당 내부에서의 투쟁과 여당과 야당의 구성을 놓고 벌어지는 정당 리더십과 비정당 리더십의 하나의 특징이다라는 것이고, 단순히 누가 승자인가가 아니라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그렇게 승리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이냐에 관한 그러한 투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누가 이겼다, 선거에서 누가 이겼다, 여기로 끝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과연 누가 승리를 했으면 그 승리를 한 요인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승리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한 그 요인이 무엇인가를 캐치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졌으면 우리가 진 이유와 함께 상대방이 이긴 그 요인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났다고 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지나면 또 선거를 할 거니까, 정기적으로 있으니까. 그리고 뭐 국회의원 선거 나면 대통령 선거 있고 항상 선거는 있으니까, 그냥 그 분석들을 잘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분석을 과연 누가 하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바로 이 선거에 직접 뛰어드는 정당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거기에 따라 나온 그러한 결과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나 분석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 준비해 나가는 과정, 그것이 하나의 민주주의적 과정이고, 또한 어떤 건전한 하나의 어떤 갈등을 통한 그러한 성장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건데, 이 영역 역시도 굉장히 우리는 부족하다. 졌으면 끝인 거예요. 이겼으면 이제 우리가 잡은 거예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과연 우리가 이룰 것은, 우리 목표는 바로 사람들에게 또한 공익을 베풀고 또한 우리 발전을 기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이기든 지든 바로 우리가 앞에 있는 이러한 겪어왔던 선거의 준비나 과정들을 평가해보고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좀 그런 팀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팀, 그런 어떤 연구팀, 선거 분석팀, 이런 거 물론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투쟁은 어떤 대의 명분이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이슈 리더와 조직을 지휘하는 정당 리더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의 바로 어떤 대의 명분이나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끌고 가는 리더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전체 조직을 지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소대장 같은 그러한 리더들, 이러한 리더들이 좀 이렇게 포진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번스 교수님은 정당 리더는 정당 안팎의 조직에게 의무와 충성의 어떤 짐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 리더이고, 또 폭넓은 정책을 지지하고, 또 중요한 명분의 출현은 정당 내 혹은 정당 간의 기존 갈등 양상을 또 심화시키기도 하죠. 그러면서 미국 노예제도에 관한 그런 문제가 하나의 명분 중에 하나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밝힘으로써 정당 리더의 특성을 잘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이슈 사항이 발생하면 그 이슈 사항에 관해 가지고 하나의 헤게몬이나 아니면 하나의 정치 권력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 먼저 그것을 인지하고 바로 그것이 맞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당 리더가 할 일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정당의 어떤 명분, 이러한 것들을 과연 이슈, 이러한 것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요인들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한번 토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슈라는 것, 그리고 어떤 테마라는 것, 어떤 하나의 어떤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떤 하나의 결국은 권력을 얻고, 또한 정당 조직에 대한 정당성을 제기하면서 정당의 리더가 세워지는 그러한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러한 이슈들을 단순히 지금 발생한 이슈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는, 그것은 누구나가 하는 겁니다. 누구나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갑이다 을이다 뭐 이렇게 의견 표명 누구나가 다 하는 것이죠. 이제 밝혀진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가 다 하는 것이고, 이제 거기에 머물면은 거기에 결국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지 정당의 리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당의 리더는 누구냐? 그런 이슈들을 이 잠재적인 수요와 욕구로부터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말 정당의 하나 리더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있지만은 아직 여론이나 그러면 뉴스나 어떤 이슈로 발생하지 않았네 하는 것을 알고 이제 그것을 조사해서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발출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정치적 이슈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네라고 사람들이 관심이 모여지면 그 관심 자체가 하나의 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정당의 리더다라는 것을 교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우리 정치 현실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많고 좀 더 많은 좀 심도 깊은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좀 드는 그러한 장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어떤 정당 리더십에 대한 내용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심도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스 교수님께서 실제로 이 미국 정치 이렇게 이제 입문하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실제로 이제 일해 보셨기 때문에 좀 실무감이 굉장히 이렇게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이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정치 현실과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해보시는 것이죠. 그럼 이제 정당 리더십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떤 목표나 아니면 이슈, 대의 명분에 대한 리더십과 정당에 대한 리더십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대의 명분을 내세우는 리더는 정당이 내세우는 대의 명분에 대한 헌신의 강도와 같은 요소에 의해서 구분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갈등적인 다른 명분을 지지하는 것은 아닌가. 대의 명분을 둘러싸고 일정한 태도를 보이는 집단 내에서, 또는 이런저런 대의 명분에 헌신하는 소수당 내에서, 또는 집권을 하건 하지 않던 건 간에 그 같은 대의 명분을 주시하며 그것을 이용하려는 다수당 내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현재적이고 또는 잠재적 위치나 개입 정도는 얼마나 될까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정당 리더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서로 다른 전망과 전술적 태도를 취하는데, 그 여러 가지의 이유란 정당 내 리더와 추종자에 대한 대의 명분의 중요성에 대한 리더의 평가, 그리고 정당 리더가 연결되어 있는 정당의 한 분파 또는 지역적 또는 세력권 내 집단에 대한 대의 명분의 중요성, 두 당수 간 경쟁 정도와 속성, 기존 명분과 갈등을 유발하는 다른 명분에 대한 정당 내 충성심의 강도, 그리고 정당을 단순히 기회주의적이고 단기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후보나 공무원을 제외한 정당을 실제로 이끄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정당에 헌신하는 정도 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대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짧은 기간에 그 대의 명분을 통해서 정당의 인기나 아니면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내고자만 하는 그러한 시도들은 결국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당을 통해서 어떤 정책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그러한 목적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이 대의 명분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해오고 그것을 이루어온 그러한 실제적인 그러한 어떤 리더들이 정당 내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실제적인 그러한 리더들은 사실 그렇게 눈에 띄지 않고, 또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당장의 어떤 인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당 내에서 잊혀지거나 배제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실제적인 기여를 하고 오랜 시간 지속해서 어떤 대의 명분을 가지고 정당을 이끌어온 실제적인 리더들에 대해서 이 정당이 존중하고, 또한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또한 그것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또한 그것이 결국 정당의 어떤 방향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집단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정당이 헌신하고, 그리고 정당을 위해서 이제 몸바쳐온 그러한 분들의 그러한 생각과 대의명분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사람들의 어떤 인기가 떨어졌다 해서 그냥 말 그대로 좀 속된 말로 그냥 내친다거나 그렇게 하면 그 정당은 결국 오래 가지 못하는 그러한 정당이다. 그 대의명분은 결코 사람들에게 어떤 호감이나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러한 대의명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결국 다수당 리더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고, 또한 정권을 얻기 위해서 새롭게 떠오르는 강력하고 논쟁적인 이슈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첫 번째는 어떤 이슈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 혹은 두 개의 다수당 지도부는 명분에 대한 거취를 분명히 하지 않거나 명분을 흡수해버리고 또 작게 나누고 길들이며 영국에서의 보건 문제와 주택 문제처럼 정당이 관련된 다른 목표와 일치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도부가 하나의 명분을 흡수해버리는 그런 경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커다란 어떤 이슈들에 다 포함시켜버리는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수당의 각 지도부는 새롭게 떠오르는 대의 명분을 흡수하려고 하지 않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야당 지도부는 정권을 잡으려는 시도를 하는데, 주로 노예제 문제를 둘러싸고 조직된 새로운 공화당이 1856년에 이 전략을 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반응하는 그러한 세력, 즉 노예제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 이 노예제 문제를 가지고 불러일으킨 이러한 공화당과 같이 이러한 새로운 세력의 주도권을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중요한 현안은 오랫동안 얼어붙은 정당 지도부 구조를 세분화해 새로운 대의 명분을 제기한 리더는 떠오르게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명분을 가진 리더는 점차 쇠퇴하게 하여 두 다수당 또는 한 정당 내에서 중심적인 세력과 극단적인 세력의 재편을 지속적으로 초래하는데, 미국에서는 노예제도에 의한 시민전쟁의 영향으로 정계가 재편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즉 중요한 명분을 따르는 리더, 이 중요한 명분을 따르는 리더가 새롭게 떠오른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정계가 개편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새 유형의 리더는 새로운 문제에 반응하고 그것에 집착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선퀴스트라는 분이 말했는데, 정말로 대의 명분과 관련되어 있어서 자신의 이해보다는 명분을 중요시하는 열성분자, 이 열성분자는 명분이 우선인 것이죠. 자신의 이익보다는. 그리고 명분에 대한 개인적인 관련은 적지만 자신의 경력의 이익이 되게끔 이용하는 기회주의자도 있습니다. 명분을 잘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경력을 쌓고자 하는.
그리고 대의명분이 가장 큰 매력을 지닌 지역에서 그 명분을 지지하라는 선거구의 압력에 의해서 지원하는 정치 리더. 그러니까는 이 명분 자기는 별로 따르고 싶지 않은데 당에서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지역에서 중요한 상황이니까 그냥 그거 대의명분을 취해서 자기가 가는 겁니다. 어떤 적극적인 자신의 어떤 근본 동기에서 나온 건 아닌 것이죠. 그때 이 추종자는 그 이슈에 대한 반대자뿐만 아니라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은 사람과 분명치 않은 정책을 패배시켜야만 한다. 실제로 열성분자와 그 반대자는 태도가 분명치 않은 사람들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그들의 지지 기반을 허물어버리는 지역사회의 양극화에서 공통의 이익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이슈와 관련된 상황에서는 결코 흐지부지하거나 중간적인 영향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확실히 추구하거나 이것을 확실히 반대하거나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중간적인 위치 사람들이 있는 어떤 호응을 다 뺏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이 이슈와 관련돼서 분명히 이것을 지지한다 아니면 이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표명하는 것이 선거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이 있네요. 네 번째 유형. 어떤 중요한 대의명분은 하나 혹은 양다수당의 지도부의 구조를 압도하는 광범위하고 격렬한 지속적인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어떤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대의명분, 이것이 생겨나면은 이거는 이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지속적 지지. 예를 들면 전쟁에서의 승리, 이거는 계속되는, 승리할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이건 그런 사건에서는 1950년대 휘그당의 경우처럼 정당이 쇠퇴하고 싸그라짐,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경우에는 비록 많은 동요가 있지만 양다수당 지도부가 그러한 대의명분의 지지자나 운동에 반응하는 경우도 있는데 20세기 첫 해인 미국 진보운동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리더들 모두가 반응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반응하면은 그 당이 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응 못한다? 그럼 결국은 쇠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또 있습니다. 새로운 이슈에 대한 정당 리더십은 다른 리더들보다 다수당의 리더들이 그 이슈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발전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만약에 다수당이 반응한다면 그러면 굉장히 이 이슈는 정말 이렇게 현실화 되어지고 이 다수당은 굉장히 큰 어떤 지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당은 현 상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현재의 세력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새로운 이슈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력을 갖지 못한 정당에서 양극화된 세력이 발전하기 쉬우며 이러한 경우에 한 정당에서의 리더십은 현 정당에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이슈를 찾아내는 정당이 결국에는 상대당에 대해 전략적인 우세를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이슈를 잘 이용하면은 결국은 자신이 우세한 쪽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선퀴스트라는 분은 재편성의 형태는 새로운 이슈를 지지하는 극단적인 세력들이 주요 정당의 통제권을 획득하려고 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과 통제권을 획득하는 순간에 이슈가 어느 정도 발전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지적했는데 재편성은 편성 과정 전반을 해결하거나 와해시킬 수 있는 선거전에서 최고조에 도달하며 정치사가들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재편성 기간을 보여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를 가지면은 정당 내에서도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데 근데 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기득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주도권을 가지고 이슈화하면서 그 시기가 선거와 맞물린다면 이 선거를 통해서 이 이슈를 가지고 어떤 정당 내에서나 아니면 정당 간에서라도 이것을 결국은 세력으로 얻는, 주도권을 잡는 이러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의 주변에 있는 중요한 이슈들은 이 선거를 통한 세력을 얻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것들, 첫 번째 시기는 미국에서 양당이 통합되고 재건되려는 거의 막바지 무렵이었는데 1930년대와 1940년대 민주당과 휘그당은 관세와 국내 발전과 같은 친숙한 이슈를 반대하는 데 있어서 느슨한 연대를 맺고 있었으며 노예제도와 폐지론과 같은 대의명분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1930년대, 40년대에서는 이 토리당하고 민주당이 서로, 민주당하고 휘그당이 서로 느슨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뭐 관세 문제나 아니면은 뭐 이런 문제들, 친숙한 이슈들을 그냥 다루면서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갈등 관계를 좀 유지하면서 권력을 유지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제 북부지방의 노예 폐지론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 채 미움을 받거나 이제 실형까지 선고받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서서히 발달된 종교적, 경제적, 반체제적 태도들에 의해서 뉴잉글랜드 내륙과 중서부 위쪽의 주변 지역에서 반노예적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가운데 서서히 노예 제도에 대한 어떤 반대, 그런 이슈들이 서서히 이렇게 싹트기 시작한 그러한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요 정당에 의해 비판을 받아온 반노예제도 세력은 드디어 제3의 정당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기득권들, 노예를 부리는 그러한 대규모 지주들과 재산가들의 어떤 지지를 받는 이러한 기존의 기득권들의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대중들이 어떤 반노예제적인 그런 어떤 이슈를 타고 이 사람들이 제3의 정당을 만들면서 그 바로 현안되는 이러한 이슈, 대의명분, 이 이슈에 편승을 한 것이죠. 1840년 자유당과 그 후 8년이 지난 뒤 창당된 자유토지당이 이제 그것인데, 그들은 제3정당의 대의명분을 펼치는 입장에서 그들과 가장 가까운 정당으로부터 이제 지지를 얻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는 좀 더 큰 당의 어떤 지지를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장 상반되는 당, 이 경우에는 민주당이 되는데, 이 가장 상반되는 당을 돕게 된다는 결론으로 이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노예주의 노선을 채택한 리더가 당 내에서 일을 도모해 나가는 가운데 이제 그 일들을 하면 할수록 이제 어떤 그 민주당 그쪽에 도리어 이제 도움을 주지만 이 일들이 잘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딜레마에 또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이 당 내에서는 드디어 이 이슈를 가지고 분열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부에 있는 휘그당과 남부에 있는 휘그당, 그러니까 북부는 컨시언스 휘그라고 하고 남부는 커튼 휘그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두 위그당 사이에 내분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이슈는 이렇게 당 내 내분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노예 제도에 대해서 서로 반대 입장이었던 무력주의자와 온건주의자는 결국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휘그당은 해체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죠. 민주당 역시도 같은 식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남부의 원칙을 가진 북부의 리더들과 함께라는 가치 아래 어떤 국가적 연대를 계속했는데, 정당의 권력이 점점 이제 남부인들의 손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러면서 기존 정당은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쪽이 권력을 가져가면서 기존 정당들은 해체되고,
그 가운데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새로운 세력인 공화당이 탄생한 것입니다. 1856년 이 공화당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자유토지당하고 북부 휘그당으로부터 지지투표의 상당 부분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정당에서 노예제를 반대하는 그런 지지 세력들이 기존의 정당이 없어지면서 그 표가 그냥 붕 떴잖아요. 그것이 공화당으로 흡수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60년까지 진행되던 노예제도란 이슈의 폭발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민주당은 둘로 분리되었고 결국 공화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1960년의 선거전은 적어도 한 세대 동안 결집된 세력들을 재조명하고 촉진시키는 하나의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남북 전쟁과 또한 정치에서 모두 승리한 이제 공화주의자들은 내전을 불러일으킨 오래된 노예제도의 이슈, 이제는 분리주의 이슈로 이동하면서 주어진 이익을 이제 재빨리 챙겼죠. 그러니까 이 노예제도를 반대함으로써 공화당이 얻은 이란 많은 그러한 이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당신이 총을 쏜 것처럼 투표하십시오라고 제한군인 연합회원들을 충동하기도 했고, 또 이 공화주의자들은 산업, 노동, 농업, 그리고 남북전쟁에 참가한 육해군 등의 주요 문제점을 다 껴안으면서 우세한 연합정당으로 이제는 다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또 헤게모니를 잡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이슈상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이 민주당원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놀라운 속도로 과거에 화려했던 다수당의 위치로 돌아갔으며 1880년경 민주당은 대권을 두고 공화당과 열띤 경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민주당은 이렇게 그 이후에 다시금 결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클리블랜드의 지휘 아래서 3번 연속 유권자의 과반수가 넘는 지지표를 얻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정당의 체제가 재정비되도록 강력하게 위협한 그러한 요소는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해답은 불안한 농촌과 도시 집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부적인 그러한 불안한 요소들이 이 정당의 재편에 기여를 했다라는 외부적 요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그 당시에 공황 한번 써보면은 이 공황 상태는 상당히 큰 이슈가 되는 것이죠. 어떤 정당의 세력들을 재결집하는데, 그리고 디플레이션, 이 디플레이션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있으면은 이것은 정당의 세력들을 재편하는 그러한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고물가,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정치적 세력들이 다시금 재편성된다라는 것이고, 또한 노동력의 부족, 이건 역시도 하나의 정치적 세력의 재편성의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업, 많은 파업이 일어나더라도 이것이 하나의 재편성의 요인이고, 또한 낮은 농가소득, 이것 역시도 재편성의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화폐, 돈이 없어요.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하나의 재편성 요소인데, 이런저러한 불안과 항의 요소들이 새로운 정당 편성의 무대를 마련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만족으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하나의 불만족을, 사람들의 불만족, 이것을 민주당이 이용해서 과거에 남북전쟁에 있었던 빼앗겼던 헤게모니를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으로 다시금 가져오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클리블랜드는 농민과 노동자를 일깨울 수 있는 어떠한 호소력도 지니지 못했고, 또한 이러한 것들 인해서 이러한 불만족을 민주당이 잘 이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잘 이용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클리브랜드는 농민과 노동자를 일깨울 수 있는 어떠한 호소력도 지니지 못했고 민주당은 아직도 술, 낭만주의, 반역이라는 오래된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남부적이며 촌스러운 요소가 아직도 의회 내에 잔재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남북 정쟁으로 빼앗긴 헤게모니를 가져올 수가 있었는데 잘 이용할 수 있었는데 상당히 잘 재편이 됐거든요. 다시. 하지만은 이 당시 이런 상황들을 잘 그 불만들을 이용해서 민주당이 다시금 어떤 다수의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읽어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비평 믹터를 해보면은 필자는 즉 번스 교수님은 여론의 형성과 변화 과정들을 미국인 노예제도에 대한 이슈 발생 시 나타난 정당 간의 세력의 변화, 그러니까 노예 해방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슈화 삼은 그러한 공화당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공화당이 온전한 어떤 헤게모니를 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살피고 계시고 그 이후에 정당의 모습을 통해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정치적 이슈와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정당에 대한 어떤 지지도가 달라지는 우리 현실 속에 적합한 어떤 정당의 모습은 어떠할까라는 것이 토의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현재 우리가 공황 상태인가? 우리가 공황 상태는 아니죠. 하지만 세계 경제의 그런 위험성은 항상 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인가? 경제 성장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소형업자, 자영업자들 같은 여전히 어렵고 또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통로, 탈출구는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죠. 채소값도 오르고 굉장히 식사값도 오르고 코로나 이후로 특히나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력이 부족, 인구가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점점 더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지방 가면 다 외국인이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파업이 계속적으로 이제 시도되고 있고 이제 중소기업들, 특히 그 노동자들 계속 파업하고 이러한 어떤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물가가 올라가고 임금 상승의 여지가 없으면 파업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낮은 농가들의 소득, 우리 농가들 소득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채소나 이런 어떤 생필품들이나 식량의 어떤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요인들,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우리 사회 가운데 지금 불만족의 어떤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렇다면은 이러한 어떤 불안과 어떤 불만족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그러한 욕구와 어떤 그러한 바램,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과연 정당들은 어떠한 그러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방향들을 대중들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이슈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제시하고 또 사람들에게 각성시키고 또 새로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나아간다면 분명히 사람들의 어떤 표심을 얻고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리더십 공부나 아니면 역사 가운데서 분명히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현실에 나타나 있거나 지금 우리에게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요소가 되어서 이 현실 가운데 잠재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요소들이 무엇인가인 것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향후 이슈화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것을 미리 준비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슈화를 시킬 것인가 라는 부분들도 함께 전략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공부와 분석과 또한 이런 것들을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또 선거는 다가오고 또 곧 우리가 또 우리 투표권을 행사한 날들이
곧 계속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지금부터 머리 싸매고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고 요땅하면 달려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좀 우리 현실들을 돌아보고 우리 정치 상황들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러한 시기와 때를 우리가 분별해서 이러한 것들을 좀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또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상당히 수업이 좀 길었는데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계속적으로 이어서 여론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 정당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이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집단적 리더십에 대해서 결국 이제 번스 교수님께서 이제 집단적 리더십에 대해 다루시거든요. 그래서 집단적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들로 계속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한 특히나 좀 일교차가 심한데 건강 잘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